여러분, 혹시 법원에 입찰하러 가보셨나요? 초보일 때 법원에 입찰하러 가면 이제 판사님이 낙찰자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앞에 서 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발 낙찰되라. 제발 이번에는 낙찰받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낙찰되면 어떡하지? 낙찰받고 싶지만 낙찰받을까봐 무서운 마음. 이 낙찰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무섭단 말이에요. 확신도 없고. 근데 진짜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멘붕이 옵니다. 뭐야? 나 이제 뭐 해야 돼? 당일에 뭐 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명도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집에 가면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낙찰을 받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낙찰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있고 또 그때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까지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투자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알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실전에 필요한 핵심만 짧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경험으로 얻은 개꿀팁 2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그냥 할 일을 알려드리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관점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원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대출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명도는 언제부터, 그리고 각 시점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제별로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낙찰 당일, 낙찰 받았으니까 너무 신나겠죠?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셔서 축하주 한잔 하셔도 되지만 법원에서 사건 기록 열람이란 걸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걸 어차피 해야 되는데 또 법원에 다시 오면 귀찮잖아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휴가를 또 내고 또 다시 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일단 이 사건 기록 열람이 뭐냐면요, 저희가 낙찰받은 경매 물건의 실제 서류들을 보는 겁니다. 이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이제 이해관계인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낙찰을 받았으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매지에서 정보를 보고 권리 분석도 하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입찰을 했지만 혹시나 법원의 절차상에 또는 이 부동산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특히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경매 취소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2번째가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락처를 알면 명도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요.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또 복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또는 뭐 무상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이러면 이런 무상거주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복사해 가야겠죠. 그럼 이 사건 기록 열람은 어디 가서 하냐? 법원에 보시면 경매계라고 있어요. 이 경매계 사무실로 가셔서 그쪽 접수하는 곳에 이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요거를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바로 해당 경매계에서 그 두꺼운 서류처를 주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걸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뭐 장당 50원이니까 비용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 기록 열람을 낙찰 받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낙찰 당일 오후 2시에서 4시쯤 되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모든 법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당일에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건 서류 처리, 우리가 낙찰을 받던 법정에서 이 경매계로 오는데 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시쯤 되면 해당 경매계에 가셔서 오늘 낙찰자인데 제가 집이 너무 멀고 한번 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담당 직원분이 웬만하면 당일에 볼 수 있게, 아니면 뭐 몇 시쯤 오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당장은 못 보고요. 2주 뒤에 편지로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와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도 전자소송으로 분류된 경매사건만 가능해서 모든 경매사건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당일 확인을 해야겠죠. 물론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다음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 낙찰자에게 이 물건을 매각하는 걸 허가한다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각기일에 했던 사건 기록 열람에서 이상한 걸 찾았다,
그래서 내 낙찰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일이 되기 전에 이 7일 안에 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럼 우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낙찰자가 나 그냥 낙찰 취소하고 싶어요, 뭐 이런 되도 않는 이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보증금은 몰수가 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7일이 추가로 지나면 이 매각 허가 결정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이 7일 동안에도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처럼 늦었지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나는 반대다, 이런 이유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항고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또 매각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결정이 다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면 낙찰자 집으로 등기가 옵니다. 대금 지급기한 등기가 옵니다. 언제까지 나머지 잔금을 쳐라 하는 내용이죠. 보통 기한은 매각 허가 결정 30일 후쯤으로 잡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간에 채권자가 우리가 낙찰을 받았더라도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나 받을 돈 받았거나 뭐 이래저래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냥 경매 취소할게요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찰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의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매를 얼마의 채권으로 청구했는지 금액이 경매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너무 작다, 막 아파트는 10억짜리인데 청구 금액이 그 이내다, 5천만 원 막 이렇다, 이러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도 몇 번 당했었고요. 그러면 너무 아쉽겠죠? 그러니까 낙찰자의 동의 없이 취하를 시킬 수 있는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금액이 너무 작으면 잔금을 빨리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잔금을 치기 전에는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무사히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제 명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출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부터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낙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면 대출 이모들이 축하 세레모니를 해주시면서 명함을 막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만 연락하지 마시고 몇 분 연락하셔서 대출 조건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법무사비도 확인하면 좋은데요. 어느 정도 대출 은행 후보가 정해졌으면 법무사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좋아요. 보통 쉬운 물건은 50에서 70 정도인데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요구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깎아달라고 하거나 그런 곳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 실행일도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명도가 빨리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빨리 잔금도 치면 되겠죠? 이제 빨리 내보내고 수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명도가 좀 한두 달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보통은 잔금 납부기한 마지막쯤 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자, 개꿀띡합니다. 우리가 이 잔금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8월 30일까지라고 해보죠. 그렇다고 8월 30일 땡 하면 절대 못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한 9월 3일쯤에나 납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다음 매각기일 3일 전까지. 하지만 연 12%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낼 수 있는 게 낫겠죠? 단 예외가 있는데요.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순위 신고자에게 고난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급할 때 아주 유용한 팁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은 명도. 드디어 명도입니다. 명도는 낙찰 받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낙찰자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협상이든 강제집행이든 점유자는 결국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단지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곧 이 집의 주인이 될 저희가 불안할까요? 아니면 내가 나가야 할 집에서 버티고 있는 점유자가 불안할까요? 당연히 점유자가 훨씬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첫 만남입니다. 매각기일에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늦게 가면 그만큼 명도가 늦어지겠죠?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이 이 법원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신 김에 만나고 오시는 게 좋죠. 가서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낮에 찾아가게 되면 자녀들만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오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에 붙이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를 미리 뽑아가서 낙찰자인데 이사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걸 너무 남들이 잘 보이게 대문짝만하게 붙이시면 안 돼요. 이제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살고 계신 점유자분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명도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포스트에 붙이시거나 아니면 A4 용지를 뽑아 가셨다면 이제 잘 접으셔서 이제 현관문 꼬리 쪽에 붙여놓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보통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건 기록 열람을 하실 때 점유자 연락처를 찾으셨다면 그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하셔도 돼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연락처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직접 우체국 가셔서 보내셔도 되고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났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거나 해서 연락이 닿았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일단 처음에는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상황과 성향을 좀 파악해야 명도 협상하기 유리하겠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요. 그렇게 들어주시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꼭 인도명령에 대해 언급해 주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절차상 인도명령 신청할 거고, 그렇게 되면 강제집행이 진행이 될 거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잘 없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이 점유자분이 심리적 압박을 받겠죠. 아, 내가 여기서 버팅기면 법원에서 강제로 내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이거 흘리듯이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사는 언제 가실 건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 당일에 언제 이사 가겠다 이런 답변은 보통 듣기 힘들지만 대부분 여기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경매 진행이 되면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집 내부에서 만나셨다면 집 내부의 상태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내부의 상태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대충 견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만남이 끝나셨다면 앞으로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협상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고 잔금을 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죠. 이자가 나가니까요.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한 달 뒤까지 나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이삿날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못 나가겠어요.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못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제서야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거고, 시간은 이자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하자마자 미리 인도명령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점유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고 이게 결정이 되면 신청자뿐만 아니라 그 점유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받아보겠죠. 법원에서 나를 나가라고 하네. 이러면 섭씨양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개꿀팁인데요. 보통 명도를 하게 되면 이제 보증금이 있어서 그걸 돌려받는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이사비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도 않게 막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나갈게요. 이런 점유자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명령 신청을 해놓게 되면 이게 기준이 돼주는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요.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강제 집행 비용이 전용 평당 한 10에서 15만 원? 뭐 물론 법원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사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막 1,000만 원 달라는 대도 않는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강제 집행하면 한 3, 400 나온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게 낫겠다. 우리한테 200만 원 받고 나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강제 집행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 점유자 쪽에서도 낙찰자가 나 돈 없다, 못 준다 이렇게 할 때보다 기준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협상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안에 집행이 되는데 이 점유자분이 나는 6개월만 살다 나갈게요. 그전엔 못 나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강제 집행을 하는 게 빠르겠네요. 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을 안 하셔도 돼요. 강제 집행을 하시려면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때요? 인도명령 신청 무조건 해야겠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은행에 낀 법무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 인도명령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서비스로 해주는 분들이 많고 안 해준다고 해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면 해주시니까요. 신청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 돈이 아깝다. 그러면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서 셀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그리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몇 번은 해봤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냥 기각시킵니다. 인도명령 제도 있는데 이거 왜 하냐? 그냥 인도명령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뭐냐면 줄여서 점이가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예를 들어 이 집에 A씨가 살고 있어서 제가 A씨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냈어요. 근데 그 사이에 A씨가 나가고 B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씨를 상대로 받은 인도명령 신청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A씨가 이사를 가고 B씨가 들어오더라도 A씨를 상대로 받은 인도명령 신청으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유지시켜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법적인 이유보다는 이게 결정이 되면 이 결정문을 법원에서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집 내부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점유자분은 심리적으로 또 압박을 받으실 테고 그때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아무튼 점유가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인도명령 신청도 했어요. 그러면 보통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말로만 협의하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문서로 남기셔야 됩니다. 말은 바꾸면 그만입니다. 서류는 못 바꾸죠. 만나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서로 인감도장까지 날인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문자로라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삿날이 되면 이사를 가시겠죠. 그런데 이때 또 조심하셔야 할 게 이사비를 절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돈만 받고 이사 안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사 당일에 이분들이 짐을 다 빼시고 미납관리비도 다 납부하신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비를 주시고 악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협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또는 협상하는 척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망설이지 말고 슬프지만 강제 집행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 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1차 계고를 보통 합니다. 1차 계고를 하면 법원에서 직원분이 직접 나오셔서 이 집 내부에 이 집은 강제 집행될 거다라는 종이를 붙여놓고 가주세요. 그러면 이때도 협상이 많이 됩니다. 점유자 입장에서 법원에서 직접 나와서 버티시면 결국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협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점유자가 안 나가면 이제 진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10%도 안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 전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진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면적당 10에서 15만 원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짐을 뺐잖아요. 그 짐들을 이제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창고 보관료도 내야 돼요.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3달분을 미리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안 찾아가면 또 이걸 제가 동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협상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명도 끝입니다. 어떻게든 명도는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명도가 끝나면 집 수리하고 매도든 임대든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 내놓을 때는 다 끝나고 내놓지 마시고요. 매가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했을 때 좀 느낌이 좋았던 잘해주실 것 같은 부동산들 있잖아요. 거기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고 이제 뭐 명도하고 수리하고 이제 뭐 한두 달, 두세 달이면 물건을 내놓을 텐데 혹시 그 사이에 손님이 있으시면 이런 물건이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달라, 생각하고 계셔달라 하시면 매도나 임대가 조금 더 빨리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끝! 이렇게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제 낙찰받고 뭘 해야 될지 대충 아시겠죠?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필요할 때 그때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오픈북이니까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요한 건 실행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100번, 1000번 봐서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보다 한 번이라도 이걸 직접 실행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도 성공도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화이팅!